많은 이가 주장한 지구 종말론 중에는 터무니없는 망상 혹은 뭐 과학적으로 허구로 밝혀진 것들도 있었는데요. 네네. 오늘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지구 종말론의 허점을 속속들이 취재했습니다. 종말을 예언한 양치기 소년? 2011년 5월 21일 미국의 F라디오 방송국 앞에는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사람들이 카운트다운하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 4, 3, 2. 보통 새해가 시작될 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뭐 네. 이 동네에 큰 행사가 있었던지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이 왔었던 건가요?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국 앞에 모인 이유, 이 라디오 홈페이지에 게재된 하나의 글 때문인데요. 심판의 날, 선택받은 사람들은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적힌 8쪽짜리 예언서였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방송국이 그랬다는 게 정말 의외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믿는 분들이 요 앞에서 모여서 카운트다운을 한 거잖아요. 이 라디오를 통해서 종말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라디오 방송국의 설립자이자 당시 미국 최고의 성경 이론가라는 명성을 가진 해롤드 캠핑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캠핑의 종말 예언을 믿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고 전 재산을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또 자살까지 할 정도로 그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종말일이라고 예언한 날짜 2011년 5월 21일 모두가 알다시피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예언이 틀리자 그는 자신의 방송국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23일 사실 5월 21일은 보이지 않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지진, 또 화산 분출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구는 10월 21일에 멸망합니다. 이에 일부 사람들은 뭐야 이거 예언이 맞은 적이 있긴 한 거야? 아니 지금 보니까 완전 거짓말지기 양치기 소년이랑 다를 게 없네? 라며 더 이상 캠핑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데 2011년 종말 예언 전에도 그는 1994년 9월 6일 종말이 일어날 것이라며 틀린 예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비 교주도 있었어요. 어떻게요? 내가 기도로 막았다고. 오, 참신하다. 아니 이게 종말이 안 왔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기도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막 우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겠네. 그가 또다시 밝혔던 10월 21일 종말 예언까지 틀리자 이 캠핑은요. 라디오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더 이상 종말을 예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들이 9년간 뭐뭐 된 이유. 자, 2019년 10월 네덜란드 드렌터주에 위치한 한 술집을 찾은 20대 남성 얀 존 반 도르스텐. 긴 머리에 지저분한 수염까지 누추한 행색의 얀은 어눌한 말투로 맥주를 주문한 뒤 연거푸 들이켰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뭐 노숙자인가요? 자, 그의 사연을 들은 가게 주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얀과 남매들이 무려 9년간 감금되어 있었으며 어머. 제발 이 상황을 끝내게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누가 감금을 한 거지? 감금이 돼 있었구나. 왜 어떻게 9년이나?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얘기를 들은 가게 주인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집 안에는 거실 창장 뒤 숨겨진 비밀 계단이 있었습니다. 어머머. 그리고 그 계단 끝 지하실엔 얀의 말대로 18에서 25세 사이의 남매 5명이 감금돼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래? 아니 근데 누가 이 남매들을 그럼 감금한 거예요? 6명의 남매를 9년이나 감금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들의 아버지, 게리트. 아빠, 바깥 세상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생존자란다. 그래도 답답한데 우리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밖에 나가면 나쁜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절대 안 돼. 이 세상은 곧 종말이 올 거라고. 과거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게리트는요. 공범인 조세프와 함께 세상이 종말한다며 남매들을 감금, 농장 텃밭에서 난 채소 등 자급자족을 통해 생활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범 조세프는 남매들을 감금해 놓고
자신은 평범한 목수로 생활했고요. 아버지 게리트는 태연하게 SNS 활동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아버지라고 해도 막 그렇게 애들의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도 돼요? 자, 그런데 정말 추악하게도 아버지 게리트는 남매들이 어릴 때부터 이 불결한 영혼이 몸에 들어간다며 학대를 일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말론을 빙자한 9년간의 악행은 6남매 중 첫째인 얀이 탈출하면서 세상에 탄로났고요. 자, 그런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오랜 세월 세뇌당한 남매들 중에 일부는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구조된 후에도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풀려난다 한들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 수 있겠냐고. 다시 아빠 찾아가 봐 걱정이야. 모모모 대 미 정부의 전쟁. 1993년 4월 19일 텍사스주 웨이코. 한 무장 집단과 무려 51일째 대치 중이던 미 연방경찰 FBI와 폭발물 단속국 ATF 등 약 900명의 연방수사기관 요원들은요. 미 육군의 최정예의 탱크를 투입해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벌였는데요. 이 정도면 진짜 무장 테러 집단 하나 점령하러 간 거 아니에요? 텍사스 한복판에서 흡사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이 벌어진 이유. 이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 다윗파의 교주 데이비드 코레시와 그의 추종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세력이 크면 저렇게 했을까. 자, 그렇습니다. 다윗파의 교주 코레시는 스스로를 인류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재림 예수라 칭하며 신도들을 모았고요. 급기야 80년대부터는 100여 명의 신도들과 웨이코에서 집단 생활을 시작. 뿐만 아니라 신은 내게 하나님을 위한 군대를 구성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교주 코레시는 종말을 앞두고 전쟁이 벌어진다며 수류탄, 권총, 기관총, 자동화기 등 불법으로 총기를 거래하고 신도들을 무장시켜 군대까지 조성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 수사기관들은 수년간 교주 코레시와 다윗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고요. 결국 1993년 2월 28일 다윗파가 더 큰 사회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무장한 교주 코레시와 추종 세력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총격전까지 벌어졌는데요. 와. 자, 이 과정에서 4명의 요원과 다윗파 신도가 숨졌고요. 무려 51일 동안이나 무장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 정부는 결국 수백 명의 병력을 투입해 강경 진압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와 임신부를 포함한 76명의 신도들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고요. 이 사태의 주범인 교주 코레시 역시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간다, 캐나다, 스위스 사례를 봤습니다만 오지도 않을 종말을 주장하는 교주 때문에 애꿎은 목숨이 이렇게 희생이 된 거잖아요. 난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종말론으로 일어난 이 비극은 미 전역에 생중계됐고요. 사건 후 한 언론에서는 논평을 통해 태양은 검게 변하지 않았고 달도 붉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은 그들의 예언자가 약속한 대로 끝났습니다. 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구 종말의 이것. 고대 마야 달력과 관련된 지구 종말의 날,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었죠. 전 세계가 지구 종말 이야기로 떠들썩한 가운데 아주 핫하게 떠오른 장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남쪽에 위치한 부가라슈. 이날 이 마을에는 취재진을 비롯해 마을을 찾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200명 남짓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적한 이 작은 마을이 화제의 중심이 된 이유. 이 마을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성지로 소문났기 때문인데요. 어떤 그 종교 단체가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200명 마을 주민 전부 한 종교고 막 이래요? 이곳이 종말의 안전지대로 소문난 이유, 종교 집단의 유토피아? 아니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산에 UFO 착륙기지가 있대요. 그래서 UFO가 여기 모인 사람들을 구출해 줄 거래요. 별게 다 와서 사람들을 구출해주네 진짜. 부가라슈에는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산봉우리는 땅이 주변보다 높이 위로 솟는 유흥기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지 더 오래된 지질층이 맨 위 꼭대기층으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거꾸로 된 산이라고 부르며 이 산이 신성한 기운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 신성한 기운을 빌려 이 산봉우리 어딘가에 UFO 착륙 기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등장. 심지어 실제로 UFO를 봤다는 목격담까지 전해지면서 지구 종말이 찾아오는 12월 21일에는 UFO가 이 마을에 모인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다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구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도 가고 실제로 UFO 오면 난 구경이라도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가고 관광객도 있을 거고. 다 모인 거예요. 그럼. 네, 해마다 UFO 기지를 찾기 위해 또는 종말을 대비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종말론 추종자들과 방문객들이 매년 2만여 명씩 방문. 특히 일본의 지진과 미국의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시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2012년 종말론이 대두되면서 집단 자살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웠던 프랑스 당국. 지역의 보안을 위해 군인과 100여 명이 넘는 경찰을 이곳으로 보내 12월 19일에서 23일까지 24시간 주재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200명이었다는데 경찰이 100명이었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엄청난 투입을 했네요, 정말. 황당했겠네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다빈치 코드 속 숨겨진 모모 코드. 16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가이자 과학자, 기술자, 철학자 등등등 세계 천재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범접 불가. 그의 특별한 능력과 천재성 때문인지 유독 그가 남긴 작품들을 둘러싼 비밀과 음모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작품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빈치 코드를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풀어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비밀과 미지의 장소, 바티칸 서고의 연구원이자 다빈치 전문가 스포르자 갈라치아입니다. 그녀는 2010년 진짜 다빈치 코드를 발표. 4006년 11월 1일 대홍수로 인류는 멸망한다. 다빈치의 역작 최후의 만찬 속에 종말의 날을 예측할 수 있는 점성학과 라틴어로 된 코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해독한 결과 4006년 3월 21일에 시작된 대홍수로 인류는 4006년 11월 1일 최후를 맞게 되고요. 종말 이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 이 그림 속에 어떤 코드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속에 12제자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인간의 운명과 함께하는 별자리는 몇 개다? 12개. 12개죠. 점성하게 대입해 보면 별자리를 뜻하는 12제자들과 테이블포, 천장의 간격을 통해 계절과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밝혔고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 반원 모양의 창문 보이십니까? 갈라치아는 저 창문들이 일종의 시계 역할을 하며 라틴어 코드가 숨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라치아에 따르면 라틴어 코드의 계산법은 24개의 라틴어 알파벳이 24시간을 의미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다빈치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후속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증하려면 4006년이면 지금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너무 먼 미래라 와닿진 않습니다. 과연 세계의 천재 다빈치는 정말 작품 속에서 종말을 예언했을까요? 쪽집게 예언가들이 말한 종말의 날. 과거 꽤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예언가들의 종말 예언이 쏟아져 나왔죠. 이 인류 전체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어떤 호기심이나 궁금증은 뭐 다 있어 왔죠. 뭐 그래서 유독 종말에 대한 예언도 많고. 자, 그래서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이 종말을 각각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예언가면은 빼놓을 수 없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자, 히틀러의 등장, 또 제2차 세계대전 등을 마치며 최고의 예언가로 불린 그. 그리고 예언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자, 먼저 소련 붕괴, 체르노빌 참사, 9.11 테러.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든 새 공격을 받아 추락할 거예요. 라며 정말 사고 현장에 다녀온 사람처럼 자세히 9.11 테러 사건의 모습을 묘사해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죽음까지 모두 예언이 적중했던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반가. 근데 저거는 진짜 되게 정확한 표현이긴 하네요. 역대 예언 중에 제일 소름 돋는 게 저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바반가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296년
태양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오래된 우주정거장과 위성이 떨어진다고 예측했고요. 2341년에는 무엇인지 모를 끔찍한 것이 지구에 접근한다고 예측. 자, 갈수록 뭔가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죠? 또 3797년에는 지구에서 모든 생명이 사망. 하지만 인류가 또 다른 행성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얘기했고요. 3805년, 이번에는 자원을 둘러싼 인간들의 전쟁 발발. 반 이상의 인간들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바반가는 마침내 5079년을 맞는 세계에는 종말이 찾아올 겁니다. 라며 종말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약 3000년 후의 먼 미래를 얘기한 바바반가의 종말 예언이 있다면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종말이 온다 예측한 예언가도 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9번까지 예지몽을 꾼다는 이 브라질의 예언가 주세리노. 주세리노 또한 바바반가와 마찬가지로 9.11 테러를 정확히 예측했는데요. 진짜? 2001년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꿈을 꾼 뒤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무시를 당했고요. 결국엔 그가 꾼 꿈대로 슬픈 역사가 현실화됐는데요. 2004년 12월 26일 약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대지진.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사망 예언. 또 2015년에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큰 사건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게 좀 놀랍고. 그러면 이분이 예언했다는 그 종말 날짜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런 그가 주장한 종말의 해는 바로 2043년. 이거 좀 무섭다. 자, 불과 2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 돼. 2043년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 중 80%가 사라지는 대재앙이 올 겁니다. 라며 인류 멸망을 주장했습니다. 큰 사건들을 맞춘 족집계 예언가들. 그렇지만 이 세계의 끝에 대한 예언은 모두 다 빗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999년)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예언의 7월, 지구촌 종말론 신드롬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각종 방송에서도 종말론을 조명하는 등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1999년은 유독 종말의 공포에 휩싸였던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너희들 요새 지구 종말론 도는 거 아나?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순간 핵폭탄 막 날라다니고 행성끼리 충돌하고 블랙홀이 터져가 막 순식간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하더라. 1999년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종말. 전 세계 컴퓨터들이 2000년으로 넘어가면 공공을 인식을 못해서 버그가 발생한다는 일명 Y2K 종말론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Y2K 버그로 전 세계 통신망이 무너지고 정전과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금융 시스템 마비, 심지어 핵미사일 오발로 인한 전쟁 발발 등 세계 각지에서 혼란이 벌어져 종말에 이른다고 믿었었죠. 근데 참 아무리 세기말이라고 해도 왜 그렇게 1999년에 유독 그렇게 종말론이 성행했을까요? 1999년 당시 전 세계인들을 두렵게 한 종말론에 더욱 불을 붙인 주범이 있었습니다.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구절을 해석해보면 일부 사람들은 1999년에 대재앙이 일어나 지구가 종말에 이른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특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20세기 마지막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1999년 8월 11일의 주목. 이 날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종말의 날로 추측했습니다. 당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맞물려 개기일식 종말론이 성행하자 한 천문학자는 8월 11일은 물론 앞으로 10년 안에도 종말은 없습니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3, 2, 1, Happy 2000! 세계를 놀라게 한 많은 예언가들 가운데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예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예언가도 핫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바로 인도에 살고 있는 15살 아비냐 아난드입니다. 뭔가 홀리해 보인다. 되게 처음 봐요. 15살이면 엄청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뭐 어떤 예언들을 했어요? 이 소년이 요즘 가장 핫한 예언가로 떠오른 이유. 2019년 8월 22일
아비니 아난드가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을 한 영상을 너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2019년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머나, 코로나! 지금 겪고 있잖아, 우리. 겪고 있죠.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그지? 그렇습니다. 아비니 아난드는 놀라운 예지력으로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예측,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로 정확히 중국을 지목했고요. 심지어 6개월 동안 전 세계로 확산돼 2020년 3월과 4월에 그 위기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거 소름이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적중하자 아비니 아난드는 한순간에 폭발적인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시기, 규모, 발생 나라까지 어쨌든 다 맞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아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비니 아난드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토성, 목성, 화성 등 행성들의 궤적을 보고 지구에서 발생할 일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점성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년의 다음 행적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4월 아비니 아난드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해왔습니다. 2020년 12월 또 다른 재난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뭐 변이 바이러스? 12년? 변이. 코로나 변이. 그렇죠. 맞아. 어머. 2020년 12월 20일에 목성과 토성이 나란히 서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훨씬 강하고 큰 규모의 2차 팬데믹이 밀려올 것이라고 예언. 그리고 실제로 2020년 12월 전파력이 50에서 70%가 더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 유럽, 중동, 아시아, 호주, 북미로 퍼져나가며 전 세계가 또다시 발칵 뒤집혔는데요. 야, 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까지 맞췄다는 거는 너무 소름 아닙니까? 아,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 그 이제 올해를 물어봐야죠. 올해 아난드는 태양,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직선으로 정렬하는 2021년 2월 10일부터는 얼마 전이잖아. 저 얼마 전이잖아.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더불어 기근,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전 세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 실제로 2021년 2월 13일에 일본에서 7.3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2020년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모두가 기다리는 코로나19의 종식 포함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은 목성과 토성이 염소 자리를 떠나 각자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시기인 2021년 11월이 돼야 안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종식됐으면 좋겠으니까 저 아난드의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인가요, 이제? 믿습니다. 내 발밑이 위험하다? 2007년 과테말라에서는 주택 20여 채가 무려 100m 아래 지하로 꺼지면서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로부터 3년 뒤 4채 건물이 깊이 60m 지하로 함몰. 이스라엘 사해 주변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3,000번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 현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그 구멍 내서 쑥 빠졌네. 구멍이 너무 크죠. 골목 사거리 같은 데예요? 맞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요, 버스가 순식간에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참사의 원인, 바로 싱크홀입니다. 싱크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합성이 근데 이게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네, 서울 석천동의 도로에서 집안이 꺼지는 이른바 싱크홀 사고가 났습니다. 석천호수 근처인데요. 최근 2달 동안 이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4차례나 발생해 그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21세기 대재앙, 싱크홀이 발생할 때면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구 종말이 다가온 거야 라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는데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싱크홀은 물에 잘 녹는 석회암 지대에서 주로 발생.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이면서 위로 볼록하게 공간을 만들게 되고요. 이 공간이 커지면서 땅이 얇아지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싱크홀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폭풍으로 인해 집안이 휩쓸리거나
지하수를 갑자기 너무 많이 끌어다 쓰다가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생긴 빈 공간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꺼지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도 있지만 사람이 잘못해서 생기는 싱크홀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재에 의한 게 있다면 이거는 진짜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9년 기준 국내에서 총 192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오, 많이 발견됐네. 이 중에 절반인 98건이 노후된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땅을 집어삼킨 싱크홀, 지구 종말의 전조가 아닌 미리 예방해야 할 인재입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세기말 종말론 이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2012년 종말론의 그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2012년 전 세계가 지구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느냐? 자, 첫째는 마야 달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대 선진 문명을 일으킨 신비의 마야 문명. 특히 마야 달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무려 25세기 이상 단 하루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지구와 우주의 시간을 계산해냈다고 합니다.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윤달, 뭐 윤날 이런 거 다 잡았다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저때 인류가 그랬을 리가 없다. 그러니 마야인들은 외계인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야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로 그대로 끝나버린 겁니다. 뭐야? 이에 종말론자들은 이날이 지나면 인류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추측했던 거죠. 야, 대박이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의 고대 서적 주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래프 타임 웨이브 제로는요. 이 그래프가 상승한 시기에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거나 영웅이 등장, 또 하강한 시기에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답니다. 자, 그런데 상향, 하향을 그리던 그래프가 한순간 0이 되는 날이 있었는데 진짜? 그날이 바로 2012년 12월 21일. 게다가 주식시장의 변동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웹봇. 그동안 웹봇은 9.11 테러, 콜롬비아 우주왕복선 참사, 인도양 지진해일 사태 등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들을 정확히 예측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 웹봇이 2012년 12월 이후로는 분석을 거부했던 겁니다. 오. 마야 달력하고 지금 이 고대 되게- 주역하고 겹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지구 종말의 전조 현상이라도 되는 듯 2012년 1월에는 노르웨이에서 이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요. 심지어 12월 21일 호주 퍼스의 상공엔 강력한 빛이 이렇게 특이한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다. 저런 떼 죽음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저 빗무리도 엄청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지구 종말설이 퍼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고요. 실제로 종말을 대비해 생존 물품을 구비, 심지어 극강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 종말론으로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지자 12월 11일 이곳에서는요. 사람들의 두려움과 사회 혼돈을 잠재우기 위해 2012년 종말론은 허구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Why the World Didn't End Yesterday. Presented by Science at NASA. December 22nd, 2012. If you're watching this video, it means one thing. The world didn't end yesterday. 아, 나사에서 저런 영상을 만들었군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정말로. 자, 봐라. 안 망했지? 뭐 이런 거네요. 나사가 공개한 동영상에는요.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종말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반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한 종말설이죠. 마야 달력 종말설에 대한 나사 입장은 12월 21일 마야 달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날 지구가 종말한다는 마야 예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사 천문 고고학센터의 존 칼슨 박사에 따르면 12월 31일이 지나도 1월 1일은 새로운 한 해가 반복되듯이 마야 달력 역시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2012년 11월 21일 이후 지구가 종말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사에선 12월 21일 다음 날인 12월 22일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종말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두려움에 떨자
종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열흘 정도 앞서서 이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종말론이죠. 니빌루나 행성 X 같은 행성의 충돌로 지구가 종말한다는 주장에 대한 나사의 대답 역시 사실무근. 정부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 하늘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21세기 사람들을 또 한 번 불안에 떨게 만들며 나사까지 움직이게 만든 2012년 종말론. 하지만 그 종말론은 근거 없는 거짓이었다는 걸 2021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야? 끝났어? 뭐야? 단독 1위 등극. 뭐야? 짜잔! 뭐야? 지난해 12월 한 경매를 통해 오래된 노트가 하나로 약 5억 4,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 노트의 주인은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과학자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이 위대하지만 네. 노트 저게 불탄 자국이잖아요. 저게 5억이면 너무 비싸다. 3페이지 분량의 이 노트는요. 뉴턴 사후 200여 년 만에 발견. 양피지 일부가 불에 타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직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희귀 자료로 우리가 몰랐던 뉴턴의 과학적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었네, 저기? 뉴턴이 예언을 했다고요? 예언을 했습니다. 뉴턴의 노트에는 피라미드의 크기, 비율 등에 대한 기록과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건설을 사용한 측정 단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뉴턴이 고심한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인류 멸망 시기를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근데 그 뉴턴이니까 네. 이거를 뭐 어떤 예언 이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뭘 추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뉴턴은 인류는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가, 그리고 언제 멸망하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요. 무려 50여 년간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뉴턴이 종말론에 대해 연구한 노트의 양은 자그마치 4,500여 장. 그리고 2007년 이스라엘의 한 대학에서 개최한 뉴턴의 비밀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6필 원고에 뉴턴이 계산한 인류 멸망 날짜가 기록돼 있습니다. 아니 되게 열정을 갖고 연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50년. 네. 현기증 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라는 건가요? 네. 뉴턴의 결론은 뭐예요? 네. 너무 난로들 드시려고 하네요. 아이작 뉴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뉴턴이 일평생을 바쳐 치열한 연구 끝에 계산한 지구 최후의 날. 지난 거 아니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2060년입니다. 저기 써 있네 노트에. 2060 빨간 줄 쳐놨네. 쓰여 있죠? 입증이 되려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2060년에 지구가 종말한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사실 뉴턴은 과학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점성술사의 예측이 들릴 때마다 성스러운 예언이 불신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구만.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종말을 예언한 구약성서의 다니엘서와 신약성서의 요한계시록을 연구. 성서의 비밀이 고대 피라미드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피라미드 연구에도 몰두했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는 참 다양하고 되게 많고 거기서 날짜를 뽑아내는 사람들도 많고 해석도 정말 다양한데 뉴턴은 어떤 시기로 시기를 뽑아낸 거예요? 굉장히 초조해 보여요. 난 굉장히 궁금해. 아까랑 다르네요. 왜냐면 2060년이 곧 네. 오거든. 얼마 안 남았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뉴턴이 해석한 2060년 종말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악마의 수인 666, 이 6을 3번 더해서 18이라는 숫자를 도출했고요. 이 18에 성서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의 10을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서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인 7을 곱하면 그래? 1260이 나옵니다. 그쵸.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자, 뉴턴은 이 1260을 종말을 예측하는 비밀의 수로 여긴 것입니다. 근데 이게 1260년 후라면 네네. 기준이 언젠데요, 기준이? 자, 뉴턴이 계산한 기점은 카를로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 등극, 서로마 제국이 부활한 서기 800년으로요. 뉴턴은 서기 800년부터 1260년 후, 그래서 나온 연도가 바로 2060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좀 이거는 약간 네. 좀 그래요. 좀 그래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아마 만유인력을 개발했을 당시에 사람들도 지금 우리 같은 반응을 해요. 당연하지.
야 그게 뭐냐, 야 사과가 뭐 지구가 사과를 왜 땡기냐 뭐 이랬을 거야. 당연하지. 뭘 어떻게 손이 있어, 발이 있어. 뭘로 땡겨?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무식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모든 게 다 뉴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곱씹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하네요, 정말. 근대 과학의 선구자 뉴턴이 예언한 2060년 종말론. 과연 그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해 전 세계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 태양의 수명이 다해 지구에 급격한 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혹은 핵전쟁 발발로 지구 전역에 방사능이 퍼졌을 때,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지구 종말 가상 시나리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지구 종말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당당히 살아남을 최후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정답! 바이러스. 오기 전은 완보동물이라고 달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현미경으로만 보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알았습니다. 시국을 생각해봐요. 답답한 사람 같아. 지구 최강의 생존력을 가진 이 생명체는 몸 길이 0.05에서 1.5mm의 완보동물. 바로 박수로. 곰벌레입니다. 아, 진짜? 숙여. 나 처음 들었어. 곰벌레. 뭐야, 이게?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크게 보면 저렇게 현미경은 아이씨. 외계 생명체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곰벌레가 어떠한 극한 오브 극한에서도 살아남느냐? 기후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에서 5도 떨어지면 빙하기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빙하기가 찾아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온, 무려 영하 272도까지 떨어져도 곰벌레는 no problem. 진짜? 자, 그럼 반대로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지구가 섭씨 150도의 불바다가 됐다. 그러나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엔 아예 지구도 아닌 우주로 날려버리겠습니다. 실제로 2007년 9월 유럽 우주국에서는 곰벌레의 끔질긴 생명력을 실험하기 위해서요. 무인 우주선에 곰벌레 3,000마리를 태워서 우주로 보냅니다. 12일간 진공 상태에 방치된 곰벌레, 특히 인간 치사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대다수의 곰벌레가 생존, 심지어 생식 능력마저도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갑이지 뭐. 자,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먼저 곰벌레는 극한의 상황이 되면 스스로 신진대사 활동을 0.05%까지 줄여서 휴면 상태에 돌입하는데요. 연구진들의 추측에 따르면 곰벌레는 수천 년간 휴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불사조네. 일본의 한 대학교 연구팀은 곰벌레 몸에 D섭이라는 단백질이 유독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D섭? 이 D섭 단백질이 곰벌레를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유전자 손상을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한 연구팀은 곰벌레의 이 D섭 핵심 단백질을 인간의 세포와 결합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어쩌면 우주 최강 생명체 곰벌레에 대한 연구가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 인류의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오상진이 오늘 날씨 알려주어. 이젠 로봇이 커피도 만들고 치킨도 튀기고 서빙까지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원택트가 대세가 되면서 저는 로봇 시스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AI 시대에 발맞춰 지난 1월 홍콩의 인공지능 로봇 제조사인 H사에서는요. 소피아는 사람처럼 사고하는 로봇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돼줄 겁니다. 올해 말까지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를 수천 대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AI 소피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인간의 표정을 감지해 62가지의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진짜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어서요. 개인의 건강 체크, 스케줄 관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I have a superpower. I can code.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이 생각과 감정을 읽는다는 거. 이 표정으로 그걸 드러내준다는 거. 그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소름 끼치는 점이지. 62가지 감정이면 저보다 감정이 많아요. 진짜로. 지금 몇 가지 감정이 있죠? 2개 있죠.
녹화 끝나고 기쁨, 녹화 들을 때 화남.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피아의 대량 생산이 발표되자 소피아면 그때 그 로봇 아니야? 그래. 정말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님? 소피아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한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그 이유.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Don't destroy humans. 오. 저 약간 유머인가? 근데 저 말을 보고 나면 저 표정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웃으면서 해요, I 저걸. will destroy 아무렇지도 않고. humans. 아니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저 역대 어떤 공포 영화보다 터미네이터 2가 제일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AI 소피아 인터뷰가 더 무서운 건요. 2015년 이미 러시아에서는 군사 무인 로봇 기갑 차량 플랫폼 M을 개발. 또 미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드론이 결합된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용의자 공격이 일상화됐고요. 현재 여전히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경쟁적으로 인공지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무기가 저렇게 되면 진짜 무서운 거야. 그래, 이게 살상용 로봇이 정말 무서운 게 해킹을 당해. 또 갑자기 오류가 난다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인류 멸망을 원치 않는다면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야, 이게 이 예언이 진짜 무서운 게 이게 단순한 예언가의 예언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누굽니까? 이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지, 그래서.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또 갑자기 사라졌을 때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과학계에서 우려하는 재앙, 절대 일어나선 안 되지만 이대로 가다가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인류 멸망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그것에 대비하고 있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사투까지 취재해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 바로 태양이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죠. 그렇습니다. 태양의 빛과 열인,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식물은 광합성을 하며 생존, 그리고 먹이 사슬에 의해 다른 생명체들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먹고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태양이 수명을 다한다면, 그래서 태양이 사라져버린다면. 아, 진짜 무섭다, 이거.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뭐 대안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아니, 인류의 그런 빛을 공급하는 존재, 자원을 공급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과학계에 따르면 현재 태양의 나이가 약 45억 6,72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남은 수명은요, 약 78억 년이라고 합니다. 태양에 수명이 있다는 생각을 사실 안 해보잖아요. 늘 영원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당연히 수명이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요, 영원한 빙하기를 맞이해 바다는 물론 대기마저 얼어붙는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공룡도 소행성 충돌로 빙하기를 맞이하면서 모두 절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뿐이 아닙니다. 비구름 형성의 원인인 대류 현상 역시 태양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생명체 생존의 기본 조건인 물을 충족시키는 비가 더 이상은 내리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광합성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식물뿐 아니라 모든 먹이 사슬이 붕괴, 또 광합성으로 인한 산소 분출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은 인류 역시 생존 불가라는 끔찍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 이 태양의 소중함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욱더 느껴지게 되네요. 그런데 요즘 뭐 워낙 과학기술이 좋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대안만 마련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대공포입니다. 태양이 단 1초만이라도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지구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요. 현재 지구는 태양의 인력, 즉 중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궤도를 벗어나 광활한 우주 저편으로 슝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 뱅글뱅글 계속 도는 사람 손을 잡아주다가 갑자기 손을 확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튕겨져 나가겠죠. 우리가 또 그러네요. 인력을 생각 안 했죠. 무슨 뭐 저기 어둡고 뭐 광합성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네. 그냥 날아가요 일단 어둠 속으로. 자 그러다 날아가 버린 지구가 우주에서 표류하다가 자칫 소행성과 정면 충돌이라도 한다면요.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겠죠. 인류를 구원할 현실판 인터스텔라가 등장했습니다. 현실판 인터스텔라요? 아니 그렇게 새로운 행성을 찾는 게 가능한 거예요? 2016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 이 자리에 참석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요. The limit that confronts us now is the great void between us and the stars. But now we can transcend it. With light beams, light sails, and the lightest spacecraft ever built, we can launch a mission to Alpha Centauri within a generation. 라며 이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에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할 상황에 대비해 브레이크스루, 즉 돌파구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진짜 놀라운 얘기인데. 그럼 이 프로젝트가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는요. 초소형 우주선 무려 약 1000개를 쏘아 올려서 우주를 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우주 궤도에 다다르면 초소형 우주선의 돛이 확 펼쳐지는데요. 바로 이때 지구에서 강력한 레이저를 쏘아서 우주선에 가속을 붙여주는 것이죠. 뭐 아무래도 이제 탐사선, 우주선이 1000개나 되니까 여기서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돼요. 네. 워낙 이 방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라서. 그렇죠. 한 개라도 찾으면 좋긴 하겠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초소형 우주선들의 목적지가 어디냐?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 4.37 광년, 약 40조 킬로미터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인데요. 현재 우주 기술로는 알파 센타우리에 가려면 수만 년이 소요가 되지만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의 초소형 우주선은 말이죠. 2만 년도 아닌 약 20-30년 만에 무려 수천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알파 센타우리에 도달할 거라고 전망됩니다. 그다음 이 수천 개의 초소형 우주선들은 알파 센타우리에 있는 행성을 조사한 뒤에 이 자료를 지구로 전송해 주는 것이죠. 왜냐?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서죠. 제2의 지구. 자, 과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프로젝트까지 추진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진짜 위기인가. 영화처럼 지구를 떠나는 일이 언제는 발생을 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스티븐 호킹 박사의 예언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부디 인류를 구원할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구인을 구원하는 제2의 지구는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 왕복선 발사에 성공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비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s eventually, history suggests there will be some doomsday event. The alternative is to become a spacefaring civilization and a multi-planet species, which I hope you would agree that is the right way to go. 자, 그 이유. 과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구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인류의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자원인 화석 연료가 불과 50년 뒤면 고갈될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날로 심각해지는 극심한 환경 오염 역시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인도에서는 환경 오염 때문에 연간 약 230만 명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야, 너무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정말 그 제2의 지구는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뭐 당장 닥치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구인들이 숨 쉴 수 있는 제2의 지구 찾기 프로젝트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구인들을 구원할 제2의 지구 후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는요. 2016년에 발견된 프록시마 B. 이 행성을 지구인들의 이주지 후보 1순위로 꼽은 이유는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태양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이점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한 암석으로 구성된 지표면에는 생명체의 필수 조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행성의 모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태양보다 온도가 훨씬 낮고 빛도 1000배가량 약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다행이다. 마실 물은 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가 정말 희망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하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을 거고 그렇죠. 물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산소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후보입니다. 역시 나사가 강력히 밀고 있는 후보인데요. 2018년 나사가 발견한 행성 케플러 1649c입니다. 자, 행성의 크기도 지구와 비슷한 1.06배. 사이즈 비슷하네. 비슷하죠. 게다가 다른 행성들과 달리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이 지구와 비교했을 때 75% 정도 돼서요. 표면의 온도 역시 지구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적정한 것 같은데 지구 약간 쌍둥이 느낌 같은 느낌. 크기도 비슷하고. 네. 앞으로도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우주 연구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린 제2의 지구 찾기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구를 삼켜버릴 판도라의 상자. 2008년 9월 인류 사상 최대 규모의 입자 가속기인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첫 가동을 시작. 마침내 태초의 비밀이 풀리나라며 전 세계 과학계의 관심이 초집중됐습니다. 아시죠? 이거 뭐 공대 입자 가속기.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하는 거예요? 입자 가속기 말 그대로 입자를 가속시키는 건데 저 상태가 이제 최초의 입자들이 합성하면서 새로운 물질들을 개발해내는 상태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이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어떻게 생겼나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태초에 우리가 이 물질이 왜 생겼나를 연구할 수 있는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학계에서는 왜 중요하냐? 이 실험을 통해서 우주 탄생의 순간인 빅뱅을 축소판으로 재현해 우주 생성 원리의 비밀을 파헤치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어떤 숙명의 과제 같은 그런 느낌인 거네요. 맞습니다.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는 80억 달러, 무려 약 8조 원이 투자된 이 거대 프로젝트를 위해서요. 200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름 8km, 둘레 27km에 달하는 지상 최대 규모의 입자 가속기를 가동시켰고요. 결국 2012년에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모든 물질의 질량을 부여하고 사라졌다는 일명 신의 입자, 힉스 입자의 존재를 입증해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최고의 과학 업적으로 꼽혔고요. 우주 탄생의 원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당시 이 입자 가속기의 가동을 앞두고 있을 때 일각에서는 입자 가속기는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과학자들은 입자 가속기의 가동을 막기 위한 소송까지 제기했었는데요. 자, 그 이유는요. 입자 가속기가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한다. 어떻게? 블랙홀을 만들어서 말이죠. 입자 가속기 실험 도중에 충돌시킨 양성자의 질량보다 무려 14,000배나 큰 충돌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온도는 태양의 중심보다 무려 10만 배나 더 뜨거워지는데요. 바로 이때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그 영국의 저명한 우주학자이자 전 영국 왕립학회장인 마틴 리스경이 입자 가속기에 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공개했는데요. 만약에 입자 가속기 실험이 잘못된다면 이 지구가 지름 100m짜리 부채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100m. 아니 지구 생각하다 100m 얘기하니까 진짜 작게 느껴져요. 너무 작죠. 아니 블랙홀이라는 게 시간도 빨아들이고 빛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니까 무섭네요. (2016년) 영국 옥스포드 인류미래연구소는 이것 때문에 지구가 최후의 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라며 지구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그 정체, 바로 태양 폭풍입니다. 아까는 태양이 없어져도 문제인데 네네. 이제 태양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 표면의 특정 부분이 자기장 활동에 의해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집니다.
태양의 흑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태양 흑점 주변에는 고에너지가 쌓이는데요. 이 에너지가 계속 응축이 되다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폭발하면 강력한 에너지를 우주로 분출. 이 현상을 바로 태양 폭풍이라고 합니다. 이때 위력은요, 1메가톤짜리 수소폭탄 수십억 개가 동시에 터질 때의 위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너무 큰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뭐라고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또 한꺼번에 그 파괴력이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가요? 아, 질문 좋았습니다. 네. 거대한 태양 폭풍이 발생하면 막대한 방사선이 채 10분도 안 돼서 지구에 도달을 합니다. 10분도 안 돼서요.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만약 그 태양 흑점이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동시에 폭발하면 태양 폭풍이 지구의 자기장을 교란시켜 지상의 전력망, 모든 전자기기 작동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요. 아니, 정말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네. 재난 상황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뭐 불 안 들어오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네. 자, 거기에 하늘로 쏘아 올린 나침반 GPS까지 멈췄다. GPS로 교신하는 항공기가 자칫 항로를 이탈할 수 있겠죠? 어머, 그것도 끔찍하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게 된다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이어 땅으로 추락한 항공기들에서 화염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겠죠. 한순간에 도시가 파괴가 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이건 진짜 끔찍한 상황이다. 그렇죠. 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네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어요. 네, 와닿죠. 끔찍한 암흑의 세계를 일으키는 태양 폭풍. 대한민국에도 대파장을 몰고 올 후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세계가 파멸하는 날, 이른바 아포칼립스를 대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사는 알렉스 메이슨.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의 나이는 19살입니다. 19살 메이슨은 8년 전인 11살부터 지구 종말에 대비해왔습니다. 자, 2012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재해 뉴스를 접하며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든 건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의 날이 가까워진 게 틀림없어. 이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명 지구 종말 대비 프로젝트에 돌입한 메이슨. 근데 무슨 마음인지는 알 것 같네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접하면 덜컥 겁이 나죠. 그 거대한 자연재해나 핵전쟁 위기 뭐 뉴스 보면은 두려움이 들어요. 어른들도. 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럼 메이슨이 무려 8년간 준비해온 지구 종말 대비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이슨이 정말 한 몸처럼 언제나 어디든 메고 다니는 배낭이 있는데요. 이 배낭에는 쌀, 통조림 등 비상 식량뿐만 아니라요, 혹시 모를 부상에 대처할 수 있는 구급용품이 갖춰져 있고요. 자연재해로 집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임시대피소, 설치 방법과 숲에서 식량을 구하는 기술을 연마, 또 실전처럼 정기적으로 숲에서 밤을 보내면서 생존 기술을 높이기 위한 훈련까지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슨 외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종말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을 일명 프레퍼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인별그램에 프레퍼를 검색하면 무려 40만 개 이상의 피드가 올라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프레퍼족들은 서로 너튜브,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혹시나 모를 재난이나 지구 종말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많았다는 게 더 놀랍네요. 우리보다 더 현실로 느끼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재앙으로부터 수십, 수백, 아니 수천 명을 구원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일명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는 벙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미국의 비보피 엑스포인트. 그 어떤 재난, 재앙에도 끄떡없이 무려 약 5천 명을 구원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벙커 마을입니다. 벙커 마을이요? 5천 명을 수용한다고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위치한 비보피 엑스포인트는요, 무려 575개 벙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967년까지 미 육군의 폭발물, 탄약 등을 저장하던 군용 창고를 2016년 세계적인 벙커 제작 업체에서 매입, 이후 최대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벙커 마을로 개조를 한 겁니다. 폭발물을 보관하는 군용 창고면 뭐 안전성 면에서 믿음이 가네요. 네, 그거 터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안전한 네. 거죠. 575개 각 벙커는 물, 가스 등의 투과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와 강철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핵폭발, 생화학 무기, 강력한 지진에도 끄떡없다고 하고요. 와. 또 넘사벽 스펙이 또 있는데 예를 들면 폭탄 100톤이 터지면 네. 500m 의 콘크리트 건물 절반이 초토화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위력의 2배 이상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벙커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무려 1년간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생존 가능하도록 식량뿐 아니라 의료시설 등 생활 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안락한 곳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만약 모모가 멈춘다면 지구의 신비와 자연을 탐사하는 유명 과학 전문 채널에서요. 2010년 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뭐죠? 교지? 만약 이것이 멈춘다면 세계 각지에서는 홍수와 지진이 일어나고 1년 내내 봄, 가을 없이 영상 50도가 넘는 여름 혹은 영하 50도 이하에 달하는 겨울이 계속되는 등 정말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다는데요. 대체 그게 뭐냐? 바로 지구가 멈췄을 때입니다. 우리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진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자연의 섭리 때문에 태양의 열을 받는 위치와 면적이 달라지고 선선하거나 덥거나 춥거나 하는 계절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요, 만약 지구의 자전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구 전체의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력이 바다를 적도 부근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이 지구가 자전을 서서히 멈추게 되면 적도 지역의 바닷물들을 잡아두는 원심력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극지방으로 바닷물이 몰리게 되겠죠.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바닷물이 쭉 빠져 이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싹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빨라지겠네.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북극 지방에 몰렸던 바닷물들은 넘치고 다시 불어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데요. 그러면 영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까지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바닷물에 잠기며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죠. 아, 바닷물에 잠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바닷물에 엄청난 양이 움직이는 속도가 있으니까 쓰나미 저리 가라네요. 끔찍한 멸망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을 따라 일정하게 회전했던 핵, 멘틀, 지각들이 각각 다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게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지각의 균열이 일어나 세계 각지에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섬세한 우주의 조화로 살아 숨쉬는 지구. 지구의 숨이 멈추고 완벽한 균형이 깨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영화 설국열차가 현실이 된다면? 갑작스러운 빙하기로 얼어붙은 지구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설국열차. 자, 그런데 만약 영화처럼 빙하기가 현실이 된다면 지구와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빙하기란 지구의 기온이 하강하여 남극과 북극, 대륙, 산 정상 등의 얼음층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에서 5도 정도 하락할 경우를 빙하기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20번 이상의 빙하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쓸 지구 멸망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다소 극단적이지만 만약 한 달, 아니 일주일 만에 갑자기 빙하기가 닥친다면 지구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아, 오늘 뭐 너무 끔찍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어야 되겠네요.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인 15도에서 약 8도만 하락해도요.
남극 대륙은 물론 적도를 제외한 전 세계가 눈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북극, 캐나다, 미국 등을 포함해 지구 표면의 약 30%가 빙산처럼 결빙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보다도 더 낮은 온도의 빙하기가 급속도로 찾아온다면요. 영화 투모로우처럼 거의 모든 지구는 빙하로 꽁꽁 얼 것입니다. 인류가 만든 항공, 철도 등 수많은 기술 역시 다 얼어붙어서 무용지물이 되고요. 극심한 추위에 적응하지 못해 감자와 옥수수 등 농작물과 식물들이 얼어붙으며 멸종. 그러면 식물을 먹는 채식 동물들도 굶어 죽고요. 결국은 먹이 사슬에 따라 우리 인간들이 먹을 것도 사라지게 되겠죠. 무엇보다 지금처럼 숨을 자유롭게 쉬지 못할 겁니다. 직접 공기를 들이마셨다가는 폐와 호흡기관까지도 다 얼어붙을 테니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도 다 그 빙하가 있다면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 같은 일이 직접 벌어진다면 너무 끔찍하네요. 자, 그런데 아예 빙하기가 계속된다면요. 정말 운이 좋아야 선택받은 자들만이 영화 설국열차처럼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단백질 블록만 먹으면서 말이죠. 야, 설국열차를 볼 때 그 송강호나 이런 분들이 좀 불쌍하게 느껴졌었는데. 사실 꼬리칸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렇죠. 네. 인류의 역사와 문명까지 다 꽁꽁 얼릴 수도 있는 빙하기. 최악의 멸망 시나리오에 그치길. 영화 속 재앙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구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19일 전 기자님 특종에서 태양이 우리 지구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그 태양이 넘치는 에너지로 지구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기도 한데요. 태양 폭풍 같은 얘기인가요? 태양이 암을 유발하는 방사선과 자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네네.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된 이 오존의 분자가 지상으로부터 25에서 30km 높이의 성층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요. 이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자외선 중 약 95에서 99%를 흡수하면서 우리가 직접 자외선을 쐬지 않게 해주는 지구의 보호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2020년 현재 남극은 서울시 면적의 1.5배인 1000제곱킬로미터의 오존층이 사라졌고요. 뿐만 아니라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 호주 등 전 세계 오존층이 파괴되며 지구의 보호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헤어스프레이 그런 데 들어가는 프레온가스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사실 프레온가스를 좀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괴되고 있는 원인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프레온가스의 대체제로 쓰이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프라이팬 코팅제나 각종 냉매에 쓰이는 화합물 클로로포름의 염소 성분이 있는데 이 염소 원자 하나가 무려 약 10만 개의 오존을 파괴해 오존층을 없애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밖에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등 환경오염을 통해서도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우리 인간 또 생태계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인간의 DNA, 핵산, 이 단백질은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에 그대로 자외선이 쏘여진다면 흔하게는 눈의 결막염, 또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 그런데 이 홍반도 악성 홍반이면 이게 결국엔 피부암 같은 희귀암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호주 지역은 호주 보건복지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6년에만 무려 약 1,800명이 피부암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그렇게 그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좀 긴 팔 많이 입고 선글라스 꼭 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존층 파괴가 심한 남극과 북극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발생률이 지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는 동식물 등 생태계까지도 위협하는데요. 자외선 때문에 꽃들은 개화하지 못해 말라 죽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해 생태계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지면 어류, 또 동물들의 멸종을 초래.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인류의 멸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류의 생존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보호막, 여러분 꼭 지켜내야겠습니다. 현실 재앙, 지구 침몰의 날.
2020년 5월 물의 흐름과 특성을 연구하는 수문학자를 비롯해 지질학자 등 과학자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해 알래스카의 얼음이 녹으면 산사태로 프린스 윌리엄 해협은 초토화될 겁니다. 200여 개의 섬과 빙하로 이루어진 자연 생태계 보호구이자 관광지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해협. 그런데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최소 1년에서 20년 사이에 가파른 경사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약 5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사가 함께 쓸려 내려가는 산사태가 발생. 그리고 이 산사태로 녹은 얼음과 토사물이 바다를 덮쳐서요. 그 충격으로 수백 미터의 메가 쓰나미가 발생해 알래스카의 항구 도시 휘티어 지역을 단 20분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얼음이 녹는다는 게 그냥 해수면만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맞아요. 19세기경 산업화 시기, 이전에 비해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1도가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남극과 알래스카, 그린란드 등 전 세계 빙하가 녹으며 바닷물이 돼 5년 사이 지구의 해수면은 약 5mm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 이렇게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 지구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바닷물이 늘어나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물의 무게가 늘면서 그 압력으로 해저 아래 지각판들을 자극. 그러면 그 자극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지진의 충격으로 해일과 쓰나미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나비 효과잖아요. 이게 얼음이 녹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인류의 또 다른 재앙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요. 홍수와 해일, 쓰나미로만 그치지 않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해수면이 약 1m 상승할 경우에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 등 세계 유명 명소들이 소몰되며 초토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지표면 고도 데이터를 연구하는 미국 셔틀 레이더 지역 미션 시스템에 따르면 지구의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인천, 경기도 일대, 부산 일부 지역이 초토화, 항구와 공항을 비롯한 교통, 통신수단 등 전 산업이 마비될 뿐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며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게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폭탄들이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소행성. 이거는 너무 살벌해. 이건 진짜 못 막지 않나? 진짜 아마겟돈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마겟돈 영화 그죠. 네. 영화 아마겟돈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예상 피해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지난 4월 다행히도 지구를 스쳐 지나간 소행성 1998-5R2. 이 소행성의 규모는요. 직경이 최대 4,000m. 쉽게 말하면 에베레스트의 절반 정도의 사이즈고요. 총알보다 약 9배나 빠른 시속이 약 3만 킬로미터. 뚫렸겠는데? 이런 속도로 지구를 향해 접근하다가 지구와 약 63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했습니다. 진짜 가깝다. 상상만 해도 저는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비일비재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소행성 엑소1이 약 시속 3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나갔고요. 지난 5월에는 소행성 1997BQ 역시 지구로부터 약 61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통으로 부딪히면 한 지역을 파괴해버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소행성이 지구 근방까지 접근한 겁니다. 아니, 소행성이 이렇게 자주 지나가는지 몰랐네요.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사건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러시아 우랄 산맥 첼야빈스크 상공에서 직경 약 15m, 무게 약 10톤, 거대한 불덩어리 소행성이 폭발해 1,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7,2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7,000여 채요? 네. 2017년에는 중국 윈난성 샹그릴라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초속 14.6km의 소행성이 낙하해 공중에서 폭발했는데요.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향후 100년간 지구를 타격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이 무려 약 880여 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나사에는 2175년에서 2199년 사이 소행성 베누와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건 좀 크구나. 참고로 소행성 베누는 무게가 약 780억 킬로그램, 직경이 최대 500m로요.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맞먹는 크기의 암석인데 만약 이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9만여 명에서 16만여 명의 사상자를 낳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8만 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 숫자가 이 정도 되는지 몰랐어요. 너무 무서운데. 제발 880개 다 날아갔으면 좋겠다, 딴 데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결국 답을 찾아내고야 말죠. 무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맞먹는 규모의 소행성 베누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나사에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에는 소행성 충돌 사태를 대비한 전문 부서 행성 방어 협력부가 있습니다.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을 관측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행성과 충돌할 위험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일명 해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머 플랜이 뭐냐? 이 9톤에 달하는 대규모 충격체, 벌크 임팩터 또는 핵무기를 발사해서 소행성을 지구 궤도 밖으로 밀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궤도를 바꾸는군요. 그리고요. 지구와 소행성 충돌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방어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내후년이죠. 2022년에 소행성 디디모스가 지구에 접근할 거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디디모스는 직경 약 780m의 디디모스 A와 약 160m의 디디모스 B로 이루어진 쌍성계로요. 때려오네. 2022년 10월경에 지구와 약 1,047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비해 나사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B와 손을 잡고 지구 방어 프로젝트에 돌입, 지구를 향해 오는 디디모스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 우주선을 충돌시키는 이중 소행성 방향 수정 테스트, 일명 다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략 냉장고 크기의 다트 우주선은 총알보다 약 9배 정도 빠른 초당 6km의 속도로 소행성과 충돌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어깨빵을 날리는 거군요. 그렇죠. 다트를 쏘듯이. 근데 이게 멀리서 부딪히면 요 1도 차이가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1도 차이가 아니라 뭐 0.1도만 틀어져도 그러니까.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행성의 공포로부터 부디 안전한 지구 방어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종식될 거며 빨리 어떻게 좀 진정이 될까를 막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월 한 논문의 사전 공개 사이트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인 한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를 비롯해 캐나다 유수의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생물 정보학적 분석 결과를 담은 이 논문에 따르면요.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가 섞인 최악의 바이러스 X가 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도 못 잡았는데 지금 새로운 괴물 바이러스라니. 그리고 이 연구팀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코로나19와 메르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이 두 바이러스의 결합에 대한 가능성을 염려했는데요. 이제 만나지 마라. 이 두 바이러스의 재조합으로 인한 바이러스 X가 두려운 이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치사율과 전파력이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최대 치사율이 무려 37%지만 확진자 1명이 바이러스를 옮긴 사람 수,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는 0.9명으로 전파력은 낮았고요. 반면 코로나19는요, 잠정 집계된 재생산 지수는 3.15명으로 강한 전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바이러스의 치명점들이 더해지면 그 위력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파력도 높고 치사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최악의 바이러스 X가 나타난다면 단 3개월 만에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르고 이때 사망자는 최대 37만 명에 달할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절대 뭐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2003년에 유행한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 사스도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조합의 산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이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건데요. 그리고 말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이 재조합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변이 또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백신이 개발되기도 전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변종이란 말이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진짜 공포는 아직 최악의 바이러스 X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회사 M사의 전 CEO 빌 게이츠가 한 강연에서 밝힌 충격적인 발표. 내 평생의 소원은 인구를 줄이는 백신을 개발하는 겁니다. 좀 충격적인 발언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동안 수차례 인구 감축론을 주장한 빌 게이츠. 그 이유가 무엇이냐? UN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는 약 77억 명이지만요. 2050년이 되면 무려 약 97억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바로 지구 인구 정원 초과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지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대 인구수는 불과 약 80억 명으로 머지않아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정원 초과, 그 뒤 결국 인류 멸망이라는 대혼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구가 늘어난다고 인류가 멸망한다. 이거 좀 비약 아닙니까?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약간 모순이잖아요. 네. 인구는 늘어나는데 인구 멸망한다. 네. 이게 동시에 성립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좀 더 들어보시죠. 세계자원연구소에 의하면 전 세계의 25%가 이미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하고요. UN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2,400만 명의 사람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불과 30년 뒤인 2050년이면 전 세계가 대규모 식량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먹을 게 넘쳐나서 식량난이라는 게 와닿질 않거든요. 사실 불균형이 심각한 거죠. 자, 그리고 식량난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인간이 먹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가 증가, 바다와 땅속 깊이 버려져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요. 지구의 대지가 넓다 해도 정작 인류가 살 수 있는 사막화되지 않은 비옥한 땅은 한정적이라서요. 인구가 증가하면 그 좁은 땅덩어리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류가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얼마 남지 않은 삼림마저 무자비하게 개간하는 것 또한 문제. 삼림이 배출하던 산소의 양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해 이는 기후 변화를 초래. 이 땅의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인류의 식량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겁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이제 환경은 더 파괴될 거고 지구가 이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에는 식량이 부족해지고 결국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